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랜만이네. 아니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또 여쭤볼 데가 없어서. 아이고.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떨어진다, 뭐 주식도 떨어진다, 이자 빼고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동네 부동산에 가보면 실제 작년이나 올 초에서 이 시세표들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떨어진 물건은 어디가 있는 건지 금매로 나오니까. 뉴스에만 있고 실제 부동산에는 존재를 하네요. 그게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가격의 갭 차이가 좀 심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느끼려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초는 좀 돼야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진짜 떨어졌네 라고 느낄 텐데, 지금은 금매로 나오는 물건이 운 좋게 거래되는 것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절벽. 뭐 어떤 분들은 거래 빙하기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마인드가 달라요. 뭐냐면 2, 3년 전부터 작년까지 매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 예를 들어 10억의 물건을 내놨다가 누가 10억에 산다 그러면 잠깐만요, 11억에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11억에 산다고 누가 얘기하면 죄송한데 한 11억 5천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11억 5천에 누가 받아요? 죄송한데 12억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랐단 말이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부르는 대로 값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 매도자가 10억에 내놨어요, 똑같이. 그런데 누군가가 사러 가서 10억에 덜컥 사지 않습니다. 저 죄송한데 9억 5천까지 될까요? 뭐 이러면 9억 5천 아파트 값이 지금 내려가고 금리도 뛰니까 9억 5천에 받을까? 해서 9억 5천에 오케이 팔겠습니다 했는데, 매수자가 죄송한데 9억 아니면 안 살래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좋아요, 9억에 팔게요 했는데, 매수자가 저희 남편하고 얘기해보니까 8억 5천까지 아니면 안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매수자가 이제 시장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런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어요 라고 하고 있고, 뭐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 가격표는 21년 최고가의 희망가가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고 거래 절벽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주식으로 치면 완전 하락장 분위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주식으로 따지면 하락장 분위기인데, 이제 매도론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던지잖아요. 네. 이게 어느 선이냐면 보통 20%가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매도론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주식도 한 18%까지는 꾹 참아요. 반등하겠지. 그런데 20%가 넘어가면서부터, 마이너스 20%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좀 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너도나도 팔려고 하는 시간이 오면 그게 바로 매도론이 옵니다. 아파트가 지금 급매나 급급매가 간혹 거래가 되지만, 이게 급매, 급급매가 좀 더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 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하락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의 갭 차이, 서로 눈치 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 가격의 이 기대 심리의 붕괴선을 20% 하향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보통 가격이 떨어질 때 20%까지는 버틸만 해요.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라는 게 더욱더 크게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는 이미 집을 다 거의 샀어요. 그것도 고가에 샀어요. 그래서 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는. 그래서 21년 최고가의 가격으로 살 사람은 더욱이 없는 거죠. 왜냐면 죄송한데 연봉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고가 아파트를 받아줄 수 있는 고액 연봉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억 연봉이라고 하면 고액 연봉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꿈의 직장 그러면 보통 1억 연봉이었단 말이죠. 1억 연봉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6, 700 뭐 그쯤. 맞아요. 한 650만 원 선이 실수령액인데, 650만 원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 1억 연봉자인데, 이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뭐 4억, 5, 6억 대출받았다고 쳐요. 그 이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이기 때문에 환율이 자꾸 오를수록 금리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작년에 다 샀다. 지금은 더 살려고 해도 살 돈도 없다. 금리도 무섭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트 가격은 지금부터 하락할 일만 남았다. 올라간다는 지표 자체가 없어요. 어떤 신호가 없어요, 지금. 뭐 제가 연봉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연봉을 1억 받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5% 되지 않나요? 아유, 5%면 부자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보면 한 1.5% 정도 되는데요. 근로자로 따지면 한 4.7% 정도가 연봉 1억자예요. 그러면 실수령이 얼마라 그랬죠? 65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것저것 다 제약을 하면 650만 원인데 그만큼 돈의 값어치 이런 걸 봤을 때 더 이상 부동산을 그렇게 고가로 받아줄 세력이 없다. 예전에 금리가 쌌어요. 그러니까 몇 억을 융자 받아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건 뭐 오피스텔을 사건 하이엔드 분양하는 뭐 오피스텔 비싼 거 있잖아요. 평당. 그런 것도 분양이 됐는데 요즘 죄송하지만 그 분양받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물론 뭐 돈이 집에 넘쳐가지고 막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었고 얘 숨쉬게 해주려고 돈을 꺼내야 돼. 그럴 때는 그거 꺼내서 비싼 거 사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숨 막힐 만큼 돈이 뭐 밑에 깔려있는 돈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용이 그렇게 안정돼 있지 않아요. 지금. 고용이 많이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연령층이 많이 높으신 분들도 정규직 취업보다는, 재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 취업보다는 다 일용직 취업이 많아서 고용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금리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입 구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뭐 계속 상승한다. 물론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은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대세 하락기고 그 하락폭이 경기 침체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미국의 부동산도 거의 지금 폭락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부동산 사태를 심하게 겪었었잖아요, 나라가. 많이 겪었죠. 일본도 한번 겪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겪었고 또 일본은 뭐 지금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대기업들 특히 기술 관련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참 좋아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환율이 불안하다고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금리가 불안하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흔들릴까봐 불안한 거예요. 대기업만 먹고 산다고 다른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 경제학자는 제가 아니지만 세계 경제학자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불안감이라는 게 한국도 벗어날 수 없고 특히 한국이 취약한 이유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거의 죄송하지만 맞먹습니다. 일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맞먹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고 나서 큰 버블이 터져서 지금까지 헤매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큰 버블, 뭐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지만 금융위기 때도 잠깐 겪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번 경기 침체가 온다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여진이 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래도 바닥을 치진 않을 거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근성이 있고 뭐 그 근성만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요. 기초 체력이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만 한다면 뭐 금방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반등이 올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아파트 반등 언젠간 오겠죠. 뭐 마냥 하락하고 마냥 올라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요즘 언론에서 다 떨어진다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일반 입장에 제일 궁금한 게 그 반등 타임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을 제게 던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언제 반등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요. 이건 왜냐면 이제 맞추면 본전이고 틀리면 이제 욕먹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은 하락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 이제 혹시 반등하는 거 아닐까라고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보통 주식이 지상 20층에 있다가 지상 1층으로 내려왔다가 설마 반등하겠지 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주식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온다면 많이 하락했는데 여기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가 기초겠지, 여기가 기준이겠지라고 하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금리도 오르고 환율이 지금 1400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힘쓴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1400원 선은 넘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율 못 막으면 금리 또 올라가죠. 얼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다른 영상에서 금리가
마냥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3개월 전에 보신 거 아닌가? 금리가 마냥 올라갈 것 같다. 왜냐면 2022년 올해만도 몇 차례 더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5차례나 올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 2차례, 3차례 더 남았어요. 긴급으로 올린다면 3차례까지 남아있는데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인가. 내년에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4.5%까지 바라보는 분도 있으니까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린다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체감금리는 실제 7, 8%를 넘어서겠죠. 넘어가겠죠. 실질적으로 10%를 넘길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집값, 아파트 값은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주거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내 집 마련에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너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른 이 집값이 계속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자들만 사는 세상입니까? 평균적으로 잘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라는 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가격의 범주 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좀 더 여러 가지 지표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뭐 금융시장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시장이 대부분이 이렇게 돈을 최근은 아니지만 한 6개월, 1년까지 버시는 분들 꽤 많았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주식으로 번 돈 많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런 돈들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었을 텐데 흘러갔죠. 그래서 부동산 값은 많이 뛰었죠. 그럼 결국 그건 지금 다시 이자로 다 은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다시 뛰려면 뭐가 뛰어야 되냐면 주식이 올라야 돼요. 아파트 가격, 비싼 아파트 가격을 받쳐줄 만한 돈들은 주식에서 나오고 또 코인에서 나와요. 코인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코인 하세요? 아닙니다. 코인 안. 코인 하시는 분들도 코인 시장이 막 올라갈 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부동산으로 온 영끌 세대들도 그런 분들 상당수 계실 거예요. 그런데 코인이 지금 바닥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락이에요.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금리는 오르죠.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이 오르거나 뭐가 상승하지 않으면 절대 부동산은 오를 수가 없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버블 꺼질 게 땅값입니다. 이 땅값이 미친 듯이 올랐고 사실 땅값은 지주, 땅의 주인들, 특히 시장 경제에서 땅의 주인들이 마음대로 내 가격을 얼마에 팔겠다는 건 본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낮은 시절,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많이 풀려서 금리가 낮은데 돈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땅을 많이 샀던 분들 몇 년 동안 땅값이 뭐 2배, 3배 뛴 지역도 있어요. 특히 강남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강남에 2배 이상이면요. 생각해보세요. 큰 곰이 2바퀴 돌으면 흙이 많이 묻잖아요. 개미 10바퀴 굴러도 흙 덜 묻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값이 버블이 꺼져야만 진정한 부동산의 하향 안정화가 온다. 근데 아직 땅값들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언제 꺼지냐? 지금 기업들도 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장기화된다면 부자들은 크게 망하고 좀 적게 가지신 분들은 좀 적게 망하고 빌딩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실거주 형태가 아니라 투자 목적의 부동산들을 구입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근에. 많죠. 뭐 예전에 최근에 좀 많으실 건데 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뭐 10% 올라가는 이자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이제 사실 불가능한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퍼센테이지가. 꼬마 빌딩을 사신 분들을 저희가 그 데이터 조사를 했더니 대출이 적으신 분들이 60%, 대출을 많이 끼워서 사신 분들이 80%예요. 기본 80%. 특히 요지의 땅을 사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개발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 미리 땅을 선점해 두신 분들은 80% 이상의 대출이 있어요. 이분들 금리 감당이 지금 안 되기 시작할걸요. 근데 이미 20년도에 받아놓은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른 금리를 다 적용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적용받으려면 내년이면 적용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내년에 적용받는 금리가 1년, 2년만 더 간다. 그럼 꼬마 빌딩 그냥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이 대출을 몇 % 이상 끼신 분들이 그 타격을 입으실까요? 버는 게 없이 버티긴 할 것 같거든요. 버티긴 할 것 같죠. 이건 몇 %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의 금액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80% 받든 50% 받든 10% 대출을 받든 중요한 건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냐. 지금 아파트를 언제 사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금리 감당을 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아파트 가격이라면 사세요. 라고 저는 말을 해요. 왜냐면 버틸 수 있다면. 그런데 기왕이면 좀 더 있다가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화되고 정상화 된다면 그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엄한 돈 쓰지 마라. 이거예요, 저는. 고금리 시대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대해서는 지금 수익이 날 수 없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면 그냥 지금 바짝 엎드려 있는 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은 뭐가 없나요? 지금 바짝 엎드린다는 개념이 뭐냐면 저축하세요. 저축하세요. 저축 금리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다른 거 뭐 사서 뭐 오피스텔 사가지고 뭐 여기 이익을 보겠다. 절대로 못 보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도 그 깡통 전세, 깡통세가 많이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빌라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을 사서 세를 줘서 거기서 이익을 얼마 보겠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23년도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고 금리 받는 게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최근에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고금리 시대에 저축의 시대가 왔다. 저축하다 보면 또다시 기회가 온다. 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이 미친 듯이 오른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한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총알을 준비해야 돼요. 종잣돈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표용호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산다, 뭐 건물을 본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저축이나 적금이나 또는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6%를 주는 그 이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은행 가서 공부를 하면 그쪽으로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좋은 답을 얻었고요. 예. 다음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가장 질문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물린 게 많아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